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출판사는 샘 앤 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다. 1965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태어났다.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교를 졸업 후 2004년부터 세계적인 명성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이제 없다.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 중에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많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같은 것, 즉 마음가짐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을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불쾌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서 불쾌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로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계속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잡아먹는다. 뇌를 괴롭히는 업무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행위와 같다. 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과 학습 효율, 기억력이 향상된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내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도파민만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가장 잘 맞고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억지 노력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말이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자. 측 좌액을 자극하면 그 즉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낀다. 이 쾌감과 행동이 하나로 묶여 더 강한 쾌감을 얻기 위해 그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화된다. 이것이 보수계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도파민은 인간의 학습,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 적응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더 많은 쾌감, 즉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는 존재이다. 여기까지는 의학적인 설명이라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보다는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된다. 실생활에서 일할 때 도파민이 방출되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욕과 동기는 측 좌에게 흥분됐을 때 높아진다. 또한 측 좌에게 뇌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받으면 흥분한다. 재미있거나 기쁘거나 어떤 일을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랑받는 것, 그런 정신적인 보상을 얻으면 측 좌에게 뇌련이 흥분한다.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 법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줘야 한다. 보상과 도파민 분비의 관계는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이 사이클의 형태이다. 그 결과 행동과 쾌감이 연결된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뇌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쾌감을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게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는 전보다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한다.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도파민의 강화 학습이라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장래의 원대한 꿈이나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자기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도파민 분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회사도 월간 목표, 분기 목표, 반기 목표, 연간 목표라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분비 측면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놔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한다. 수첩이나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끼워놓고 매일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번 웃어보자. 그렇게 해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보급된다.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시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물지도를 만들어보자. 나의 꿈이나 소망을 잡지에서 자른 사진으로 꾸며서 나만의 꿈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사진 등을 잘라 붙여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앞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본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명확하게 상상함으로써 동기부여의 근원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꿈과 목표를 보고 또 보면서 목표를 세웠을 때의 설렘을 시간 날 때마다 떠올리도록 해본다. 동기부여는 자동차의 휘발유 보충에 비유할 수가 있다.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기름만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가끔씩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한다. 그렇게 휘발유를 보충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뒤풀이처럼 남들이 함께 축하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줘야 한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값비싼 물건을 나에게 선물하자. 이것이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대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고급 손목시계를 산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자신에게 주는 상이다. 그는 기쁨을 요란하게 드러내진 않는 성품이지만 자신에게 상을 줌으로써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나는 큰 목표를 이룰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평소에 가지 못하는 고급 초밥집 같은 곳이 내게는 아주 큰 상이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파민을 방출시킨다. 도파민은 식사하기 전과 식사하는 중에 분비된다.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시상 하부에 있는 섭식 중추를 자극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이 맛있다면 도파민이 추가로 또 나온다. 다음 목표를 달성하면 또 이 가게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두 번째 쾌감을 추구하여 의욕이 솟는다. 말 그대로 도파민 사이클이 작동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한 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앞에서 얘기했듯 도파민을 분비할 때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목표가 너무 쉬우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에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과제가 설정되었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의욕이 솟아난다. 게임할 때도 너무 쉽게 클리어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적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아무리 도전해도 게임 오버 글자가 뜨면 이것 또한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몇 번의 도전으로 요령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반복해야 간신히 클리어할 수가 있다. 이런 적당한 난이도의 게임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다. 그것은 적당한 난이도일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제 와서 억만장자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겠다 같은 엄청난 꿈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 큰 꿈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이 너무 크면 실제로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첫 걸음을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자. 힘들다를 즐겁다로 바꿔주는 리프레이밍.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해보자. 노력하자라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아무리 즐겁게 노력한다 해도 괴롭고 힘든 국면이 닥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서 힘든 일을 즐겁게 실행하자.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전환하는 리프레이밍이라는 심리 기법을 이용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견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장점인 일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시험 시간이 15분 남았다고 하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괴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상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그 표현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예를 들어보겠다. 이 업무는 나와 맞지 않아. 이것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네. 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인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다. 어떤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인데 괴롭다, 힘들다, 싫다 같은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가?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인 보상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뇌에게는 훌륭한 상이 된다. 좋아, 잘했어. 드디어 해냈네. 이만큼이나 했구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빨리 하다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내어 말해보자. 남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볼지도 모르겠지만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에 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을 해야 효과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을 칭찬할 때도 타이밍이 관건이 아닌가? 팀원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제대로 칭찬해주자. 칭찬은 팀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계속 칭찬만 했더니 그 사람이 기어오르더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자 다소 힘든 목표이기 때문이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즉 수준이 올라갔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지루하고 단조로운 작업이라도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다소 어려운 과제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평소에 120분 정도 걸려서 완성하는 서류가 있다면 오늘은 100분 안에 끝내야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타이머로 시간을 측정해보자. 그렇게 하면 긴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목표대로 100분 안에 일을 끝마친다면 평소보다 잘했다는 성취감에 뿌듯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일은 90분 안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롭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도파민은 더 많이를 좋아한다. 작업 내용을 더 어렵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 빨리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자. 예컨대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클리어하려면 보스 캐릭터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스 캐릭터를 쓰러뜨리면 아주 많은 돈과 경험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서 경험치를 더 쌓으면 레벨업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스킬이 올라간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최종 보스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기의 비결이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받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한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연구한다. 이처럼 게임은 도파민의 보수계 구조가 고스란히 게임 방식에 적용되어 있다. 게임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고 그때마다 도파민이 펑펑 터지니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일에 적용하면 하기 싫은 일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오전 중에 이 일을 마치면 1단계 목표 달성. 상으로 평소에 즐겨 먹는 소고기 덮밥이 아니라 특별히 돈가스 덮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번 일을 해결하면 레벨업한 상으로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 즉 보상 획득이라는 구조를 게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상을 받았다라는 실감이 증폭되어 같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보다 도파민이 더 쉽게 나온다. 나는 16에서 18시 사이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그런 다음 근처 카페에서 글을 쓴다. 원래 저녁 무렵에는 뇌가 지쳐 있어서 집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머릿속이 리셋된 것처럼 맑아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같은 상쾌한 상태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힘든 운동을 한 뒤에 집필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 외에도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또 세로토닌도 활성화되고 약간 힘든 운동을 하면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엔돌핀도 분비된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운동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복합 작용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때 도파민의 작용은 특히 중요하다.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다.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의 재산을 쌓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려고 하와이에 집을 사서 이주했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은 역시 도파민 때문이다. 도파민의 보수 사이클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 더 큰 목표를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 시스템이다. 날마다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종종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면 그 이상의 목표를 갖거나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어 보인다.
반면 유유자적한 생활만을 목표로 삼고 딱히 아무런 취미도 없이 사는 사람은 순식간에 확 늙는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는 도전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관점을 바꾸면 도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오늘부터 실행하면 오늘부터 도파민이 나올 수가 있다. 막대한 부를 이룬 어느 대기업 사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하루하루에 충실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10년, 20년 죽어라 노력하고 나면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며 계단을 오르는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매일 하는 일 중에서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언제인지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리고 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성장 계단을 올라가자.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샘솟고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엔진이 되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뇌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한편 세로토닌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가 우울증이므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1. 햇볕 쬐기 2. 리듬 운동 3.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리듬 운동은 하나 둘 하는 소리에 맞춰 하는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워킹, 조깅, 계단 오르기, 스쿼트, 수영, 골프 스윙 연습, 심호흡 등이다. 또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리듬을 타고 있으면 낭독이나 독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아침에 하는 워킹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15에서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바깥에서 산책을 해보자. 3번째 방법인 꼭꼭 씹어 먹기는 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말한다. 씹어 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리듬 운동이라 할 수가 있다. 아침밥을 20번 이상 씹어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 아침밥을 먹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해도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껌을 씹는 방법도 있다.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중에 껌을 씹는다.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세로토닌의 생성은 주로 오전 중,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한 세로토닌 활성법도 오전 중에, 특히 아침에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세로토닌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생성된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즉,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을 꼭 섭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없다. 트립토판은 고기, 대두, 쌀,
유제품 등에 들어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트립토판이 결핍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편식이 아주 심한 사람은 트립토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욱하는 아이의 성품이 편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트립토판의 부족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 트립토판은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쉽다. 고기는 건강에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재료이다. 또한 세로토닌이 합성되려면 비타민 B6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타민 B6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의 간, 붉은살 생선, 피스타치오, 참깨, 땅콩,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 음식들을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운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수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에는 깊은 수면에 취해 낮 시간의 피로를 완전히 풀면 결과적으로 매일 힘차게 활동할 수가 있다.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라고 불린다.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가체라는 부분에서 분비된다. 송가체는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멜라토닌 분비량을 결정한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그것을 감지한 송가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이다. 잠잘 때 방안을 어둡게 하면 푹 잘 수 있는 것은 광 자극이 차단되어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다. 1965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태어났다.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교를 졸업 후 2004년부터 세계적인 명성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이제 없다.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 중에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많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같은 것, 즉 마음가짐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을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불쾌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서 불쾌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로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계속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잡아먹는다. 뇌를 괴롭히는 업무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행위와 같다. 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과 학습 효율, 기억력이 향상된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내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도파민만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가장 잘 맞고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억지 노력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말이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자. 측 좌액을 자극하면 그 즉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낀다. 이 쾌감과 행동이 하나로 묶여 더 강한 쾌감을 얻기 위해 그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화된다. 이것이 보수계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도파민은 인간의 학습,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 적응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더 많은 쾌감, 즉,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는 존재이다. 여기까지는 의학적인 설명이라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보다는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된다. 실생활에서 일할 때 도파민이 방출되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욕과 동기는 측 좌에게 흥분됐을 때 높아진다. 또한 측 좌에게 뇌련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받으면 흥분한다. 재미있거나 기쁘거나 어떤 일을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랑받는 것, 그런 정신적인 보상을 얻으면 측좌에게 뇌련이 흥분한다.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 법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줘야 한다. 보상과 도파민 분비의 관계는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이 사이클의 형태이다. 그 결과 행동과 쾌감이 연결된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뇌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쾌감을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게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는 전보다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한다.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도파민의 강화 학습이라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장래의 원대한 꿈이나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자기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도파민 분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회사도 월간 목표, 분기 목표, 반기 목표, 연간 목표라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분비 측면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놔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한다. 수첩이나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끼워놓고 매일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번 웃어보자. 그렇게 해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보급된다.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시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물지도를 만들어보자. 나의 꿈이나 소망을 잡지에서 자른 사진으로 꾸며서 나만의 꿈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사진 등을 잘라 붙여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앞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본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명확하게 상상함으로써 동기부여의 근원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꿈과 목표를 보고 또 보면서 목표를 세웠을 때의 설렘을 시간 날 때마다 떠올리도록 해본다. 동기부여는 자동차의 휘발유 보충에 비유할 수가 있다.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기름만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가끔씩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한다. 그렇게 휘발유를 보충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뒤풀이처럼 남들이 함께 축하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줘야 한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값비싼 물건을 나에게 선물하자. 이것이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대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고급 손목시계를 산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자신에게 주는 상이다. 그는 기쁨을 요란하게 드러내진 않는 성품이지만 자신에게 상을 줌으로써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나는 큰 목표를 이룰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평소에 가지 못하는 고급 초밥집 같은 곳이 내게는 아주 큰 상이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파민을 방출시킨다. 도파민은 식사하기 전과 식사하는 중에 분비된다.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시상 하부에 있는 섭식 중추를 자극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이 맛있다면 도파민이 추가로 또 나온다. 다음 목표를 달성하면 또 이 가게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두 번째 쾌감을 추구하여 의욕이 솟는다. 말 그대로 도파민 사이클이 작동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한 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앞에서 얘기했듯 도파민을 분비할 때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목표가 너무 쉬우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에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과제가 설정되었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의욕이 솟아난다. 게임할 때도 너무 쉽게 클리어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적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아무리 도전해도 게임 오버 글자가 뜨면 이것 또한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몇 번의 도전으로 요령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반복해야 간신히 클리어할 수가 있다. 이런 적당한 난이도의 게임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다. 그것은 적당한 난이도일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제 와서 억만장자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겠다 같은 엄청난 꿈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 큰 꿈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이 너무 크면 실제로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첫 걸음을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자. 힘들다를 즐겁다로 바꿔주는 리프레이밍.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해보자. 노력하자라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아무리 즐겁게 노력한다 해도 괴롭고 힘든 국면이 닥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서 힘든 일을 즐겁게 실행하자.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전환하는 리프레이밍이라는 심리 기법을 이용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견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장점인 일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시험 시간이 15분 남았다고 하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아직 15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괴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상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그 표현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예를 들어보겠다. 이 업무는 나와 맞지 않아. 이것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네. 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인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다. 어떤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인데 괴롭다, 힘들다, 싫다 같은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가?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인 보상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뇌에게는 훌륭한 상이 된다. 좋아, 잘했어. 드디어 해냈네. 이만큼이나 했구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빨리 하다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내어 말해보자. 남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볼지도 모르겠지만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에 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을 해야 효과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을 칭찬할 때도 타이밍이 관건이 아닌가? 팀원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제대로 칭찬해주자. 칭찬은 팀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계속 칭찬만 했더니 그 사람이 기어오르더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자 다소 힘든 목표이기 때문이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즉 수준이 올라갔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지루하고 단조로운 작업이라도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다소 어려운 과제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평소에 120분 정도 걸려서 완성하는 서류가 있다면 오늘은 100분 안에 끝내야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타이머로 시간을 측정해보자. 그렇게 하면 긴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목표대로 100분 안에 일을 끝마친다면 평소보다 잘했다는 성취감에 뿌듯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일은 90분 안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롭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도파민은 더 많이를 좋아한다. 작업 내용을 더 어렵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 빨리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자. 예컨대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클리어하려면 보스 캐릭터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스 캐릭터를 쓰러뜨리면 아주 많은 돈과 경험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서 경험치를 더 쌓으면 레벨업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스킬이 올라간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최종 보스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기의 비결이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받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한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연구한다. 이처럼 게임은 도파민의 보수계 구조가 고스란히 게임 방식에 적용되어 있다. 게임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고 그때마다 도파민이 펑펑 터지니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일에 적용하면 하기 싫은 일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오전 중에 이 일을 마치면 1단계 목표 달성. 상으로 평소에 즐겨 먹는 소고기 덮밥이 아니라 특별히 돈가스 덮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번 일을 해결하면 레벨업한 상으로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 즉 보상 획득이라는 구조를 게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상을 받았다라는 실감이 증폭되어 같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보다 도파민이 더 쉽게 나온다. 나는 16에서 18시 사이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그런 다음 근처 카페에서 글을 쓴다. 원래 저녁 무렵에는 뇌가 지쳐 있어서 집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머릿속이 리셋된 것처럼 맑아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같은 상쾌한 상태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힘든 운동을 한 뒤에 지피라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 외에도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또 세로토닌도 활성화되고 약간 힘든 운동을 하면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엔돌핀도 분비된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운동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복합 작용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때 도파민의 작용은 특히 중요하다.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다.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의 재산을 쌓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려고 하와이에 집을 사서 이주했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은 역시 도파민 때문이다. 도파민의 보수 사이클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 더 큰 목표를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 시스템이다. 날마다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종종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면 그 이상의 목표를 갖거나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어 보인다. 반면 유유자적한 생활만을 목표로 삼고 딱히 아무런 취미도 없이 사는 사람은 순식간에 확 늙는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는 도전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관점을 바꾸면 도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오늘부터 실행하면 오늘부터 도파민이 나올 수가 있다. 막대한 부를 이룬 어느 대기업 사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하루하루에 충실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10년, 20년 죽어라 노력하고 나면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며 계단을 오르는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매일 하는 일 중에서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언제인지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리고 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성장 계단을 올라가자.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샘솟고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엔진이 되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뇌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한편 세로토닌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가 우울증이므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햇볕 쬐기. 2. 리듬 운동. 3.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리듬 운동은 하나 둘 하는 소리에 맞춰 하는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워킹, 조깅, 계단 오르기, 스쿼트, 수영, 골프 스윙 연습, 심호흡 등이다. 또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리듬을 타고 있으면 낭독이나 독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아침에 하는 워킹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15에서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바깥에서 산책을 해보자. 세 번째 방법인 꼭꼭 씹어 먹기는 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말한다. 씹어 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리듬 운동이라 할 수가 있다. 아침밥을 20번 이상 씹어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 아침밥을 먹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해도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껌을 씹는 방법도 있다.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중에 껌을 씹는다.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세로토닌의 생성은 주로 오전 중,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한 세로토닌 활성법도 오전 중에, 특히 아침에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세로토닌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생성된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즉,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을 꼭 섭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없다. 트립토판은 고기, 대두, 쌀, 유제품 등에 들어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트립토판이 결핍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편식이 아주 심한 사람은 트립토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욱하는 아이의 성품이 편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트립토판의 부족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 트립토판은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쉽다. 고기는 건강에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재료이다. 또한 세로토닌이 합성되려면 비타민 B6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타민 B6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의 간, 붉은 살 생선, 피스타치오, 참깨, 땅콩,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 음식들을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운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수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에는 깊은 수면에 취해 낮 시간의 피로를 완전히 풀면 결과적으로 매일 힘차게 활동할 수가 있다.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라고 불린다.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가체라는 부분에서 분비된다. 송가체는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멜라토닌 분비량을 결정한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그것을 감지한 송가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이다. 잠잘 때 방안을 어둡게 하면 푹 잘 수 있는 것은 광 자극이 차단되어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